네, 지난 2월 특검의 구속영장을 피해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번에도 구속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자, 우 전 수석은 지금 이 시각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사실상 마지막 퍼즐인 우 전 수석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장실질심사,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오늘 법원에 나왔을 때 모습을 보니까 말수가 점점 적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고 기자가 최순실 관련해서 비위 보고받은 적이 있냐 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짧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영장 청구를 받았을 때 예. 그때 당시 이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이른바 가교였다. 밑에서 올라온 거 그냥 전달만 했고 위에서도 지시사항을 받아서 했었을 뿐 예.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부분이었고 나는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을 때도 여전히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은 게 있죠. 밑에서 올라온 것을 받아서 전달해줬다는 것 자체가 밑에서 뭔가가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그 정황상 어떻게 그런 부분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할 예. 수가 있느냐.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어느 정도. 예.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네. 법원은 이제 법리적으로 좀 다툴 여지가 네네.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오늘은- 부족하다.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좀 소명이 제대로 될까요? 오늘 어떻게 소명이 보십니까? 안 되면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검찰 조직의 문제로 비화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특수본 2기, 사실 특검은 뭐 뇌물죄를 새로 추가로 적용해서 그걸 봤고요.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도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수사하느라고 우 전 수석 문제가 뒤로 밀렸죠. 그래서 거의 끝나가는데 소환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네. 근데 특검은 그 순간에 3월 말까지 한 달 연장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2월 28일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이때 특검이 남긴 얘기가 있죠.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100% 구속될 예.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와의 통화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네.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하고 네, 특검이 종료를 굳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예. 당시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예. 검찰국장과의 다수 통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 조직 특수본 2기는요. 만약에 이번에 50여 일을 더 추가적으로 수사를 했고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기각이 됐다. 네. 그럼 검찰은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이냐? 결국은 전 대통령까지도 구속을 시킨 상황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이 구속을 피해간다면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라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지금 조성이 됐거든요. 예. 때문에 저는 검찰 특수본 2기는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추가로 했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소명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직을 위해서라도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셨거든요. 양재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도 예. 이게 고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그렇죠.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수사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 같은 것도 이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발부 가능성을 이제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을 했었을 때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예. 얘기를 했던 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인데 이게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 그러니까 직무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예, 있죠.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원래 이건 할 수 있는 일인데 겉으로 봤었을 때는 다 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는지부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겁니다. 예. 지금 벌어진 상황이 민정수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인사에 개입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인을 사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간인 사찰은 그럼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은 직권남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는 그게 번대가 될 것 같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찰에서 보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영장 청구에서는 지난번엔 11개였는데 이번엔 8개로 혐의 사실을 줄여서 청구했더라고요. 확실한 것만 그렇게 청구했다 보입니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요, 세월호 네.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에 빠졌죠? 제외가 됐습니다. 네네. 예, 이것도 아마 직권남용으로 보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게 좀 오히려 유력하지 않나. 예전에 예. 드러났다가 그동안 관심이 별로 없다가 후반에 추가적으로 이제 파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윤대진 검사에게 예. 직접 전화를 해서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자 이제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마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이나 업무 방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네. 부분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전망이 포착을 있었죠. 했었는데 이게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 입장에서도 이걸 외압이라고 느꼈느냐 혹은 이것이 검사의 수사 권한상 뭐 청와대에서 설사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다라고 본인은 수사를 했다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유죄로 확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이것은 미미하다라는 이 판단에서 빼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번에 특수본 2기가 추가한 혐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그게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관심이거든요. 대목이죠. 예. 근데 그것이 강력한 것이라면 나머지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혐의가 11가지인데 네. 혐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 쪽에서는 좀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게 아니냐.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한 외압도 빠진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특수본 2기의 활약이 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와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이 압력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압력이 있었다라는 거는 우병우 전 수석이 압력을 가한 건 맞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를 방해한 결과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권남용이라는 거 하려면 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를 행사를 방해를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방해될 정도는 예.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안 갔고 다만 세월호와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있었을 때 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 당시에 수사 현황 같은 것만 파악을 한 거지 내가 거기에 수사 방해 압력은 안 했다고 예. 했거든요. 그러면 압력을 행사한 게 권리행사 방해까지는 가지 않아서 직권남용을 적용을 못 하더라도 그거는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부분이 오히려 법정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5년 이하고 이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오히려 더 무거운 범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네.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4차 옥중 조사를 받았고요. 그랬죠. 내일 이제 5차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변호인이 2명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든 변호인을 좀 보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강까지는 아니어도 예. 지금 9명의 변호인이 있는데 최대한 이들을 팀플레이를 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13개 혐의가 있잖아요. 예. 이 전 대통령에게. 그럼 이것을 업무 영역을 나눠서 뇌물 혐의는 아무개 변호사가 그리고 뭐 이 직권 남용 부분은 누가 이렇게 좀 나눠서 대응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건 꼭 이 법률 대응이 아니라 하더라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업무 분장을 어떻게 했을까? 누가 그 부분의 리더일까? 누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가?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하는 것은 유영하 변호사 1명인 것을 예.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가 정보 공유를 잘 안 해준다. 예.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겠다.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사임을 할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 주말에 나왔을 때 네. 그럴 수 있다. 그럼 또 새로운 변호사를 투입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일요일 오후에 전 깜짝 놀랐어요. 해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임하기 전에 사임이 아니고 해임을, 해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정했죠. 7명의 변호사를 쉽게 말하면 내 사건을 맡아주시오 했다가 해고를 해버린 셈이죠. 이게 박 전 대통령의 결정이어야만 해임이 가능한데 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정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네. 피의자가 본인인데 그렇다면 어떤 이 앞으로의 향후의 해결책을 가지고 7명이나 해임을 한 것인가? 예. 물론 한 가지 납득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실패했으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은 이제 그만 나가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임을 하면 그 다음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2명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5차 조사까지 가는데 이제 이번 주 후반이면 기소 가능성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변호인들의 활약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모든 정보를 지금 꼼꼼히 챙기고 뭔가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네.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 지금 2명이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예. 있겠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도 이런 방식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왔던 일관적인 연장선상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이거 그때는 국정의 문제지만 이제는 본인의 예. 어찌 보면 향후에 유무죄를 다투는 일이잖아요. 또 양형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놀라운 일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 한 명만으로도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셨듯이 혐의도 굉장히 많고 이게 대형 사건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의 변호인단으로 이게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관한 재판이 열렸을 때 네. 세 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특검 측에서 7명이 나섰고요. 네. 변호인단도 8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딱 이 대응전의 맞은편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혐의 사실이 더 복잡하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 공유한 쪽이고 박 전 대통령 뇌물을 받았다는 쪽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기업들에 대한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기밀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어떤 혐의들까지도 받고 있는데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을 넘어서는 규모의 변호인단이 꾸려져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다툰다고 하는 게 아주 작은 어떤 논리적 흠결 같은 것들이 찾고 그걸 가지고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굉장히 꼼꼼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검찰 측에서 최소한 7, 8명의 특수 사건을 전문으로 했던 검사들이 다 그거에 예. 투입을 될 텐데 그거를 변호사 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이 막는다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네. 불가능한 일이다. 예. 그런데 왜 변호인단을 7명씩이나 해임을 네. 했을까? 그리고 대책도 없을까? 이건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는 맞습니다. 부분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직위 그리고 국정농단의 핵심이죠. 최순실 씨. 네. 그런데 지금 남부구치소로 이감이 됐는데 거기서 팬레터를 굉장히 많이 네. 받는다 이런 소식이 네. 전해졌는데 이게 이제 수감자들한테 받는 그런 팬레터인 건가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구치소에 그래도 꽤 상당 기간 수감돼 있다가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이제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거 아닙니까? 네. 남부구치소가 더 새로운 시설이라 뭐 시설이 좋다. 뭐 이게 구치소계 호텔이다 이런 얘기도 구치텔 나왔지만 뭐 이런 얘기도 네네.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뭐 수감된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심적인 불편함은 여전할 것 같은데 이 깜짝 놀랄 얘기가 함께 수감됐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치소 동기, 예. 과거에 뭐 감옥 동기, 교도소 동기 이런 개념으로 팬레터가 남부구치소로 옮겨간 최순실 씨에게 가고 있다. 그럼 이건 무슨 심리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일반인도 이런 아주 이상한 좋지 않은 팬덤 현상이 있긴 했어요. 과거에 오래 도망다닌 탈옥수라든가 심지어는 아주 끔찍한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에게도 팬레터가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어찌 보면은 저 사람을 좀 구제해주고 싶다. 이런 동정심에도 이런 이제 종교적인 또 신앙심에 이 팬레터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우리가 비난할 것만은 아니고 세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내용도 보면은 네. 대단하시다. 찾아뵐 수 있냐. 근데 이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라고요. 예. 최순실을 굉장히 대단한 강력한 존재로 추앙하는 일부 사람들의 심리가 작동한 게 예. 아니냐. 이것도 좀 이제 구치소에 갇혀 있다는 심리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지만 최순실 씨가 말이죠. 이 6억의 은행 대출을 옥중에서 갚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보도도 네, 나왔죠. 그것 때문에 계속 개인 비서를 좀 접견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재판 대응, 헌재 증인 나가 뭐 여러 재판 대응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특검 때는 막 좀 짜증 섞인 목소리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최순실의 머릿속에는 이 구치소 안에서도 자기 재산 관리를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예. 재산을 이렇게 해놓고 은행 대출 갚고 이자가 비싸니까 은행 대출을 왜 갚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자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 원금 있는데 이런 현금이 계산까지 있는데 다 하고 근데 있다는 이런 거죠. 것까지 계산하고 있다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데 그것을 구치소에서 직접 독방에 있었기 때문에 접촉의 기회는 없었지만 야 우리 구치소에 최순실이 있대 이런 사람 중에서 일부 이 잘못된 심리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것 같다. 네. 좀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혹은 예. 더 나아가서는 친분을 쌓고 싶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대목으로 여겨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감 중에 또 대출금까지 갚았다고 하니까 정말 최순실 씨 존재감이 대단하다. 네. 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